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그 위에 겹겹이 쌓인 신앙과 해석이라는 장벽, 이 모든 걸 뚫고 한 역사적 인물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건요, 마치 수십 세기 묵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도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18세기 사상가인 레싱의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생겨난 신앙의 주장 사이에는요,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추하고 넓은 도랑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도랑이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역사가들은 도대체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이 거대하고 깊은 시간의 도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이 역사적 사건을 처음으로 파헤치려 했던, 말하자면 최초의 수사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학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수사 도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과학적 역사라는 건데요. 이들은 보굴서를 더 이상 신성불가침의 경전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대신 엄격한 증거에 기반해서 분석해야 할 고대의 역사 문서로 다루기 시작한 거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그러다가 1835년에 다비드 프리드리흐 슈트라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수사의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복음서에 대한 기존의 모든 이해를 뒤흔드는 당시로서는 정말이지 급진적인 이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슈트라우스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신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말한 신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슈트라우스에게 신화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핵심적인 믿음, 즉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는 근본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이야기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이디어를 사건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거죠. 슈트라우스 이후에 학자들이 아주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서라는 증거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여기서 수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글자로 모든 걸 기록하고 기억하는 문자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는 구술 문화, 즉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표현 같은 건 이야기꾼이 상황에 맞게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었어요. 복음서를 현대의 전기처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정말 중요한 이론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비공식적 통제 전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어떻게 정확하면서도 동시에 유연하게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획기적인 단서였어요. 자, 그럼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둘째, 그러면 마을 공동체 전체가 그 이야기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 이 공동체는 이야기의 핵심 뼈대, 즉 메시지가 절대 바뀌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하지만 넷째, 이야기꾼이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세부 묘사는 아주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거죠. 이 이론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학자 베일리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한 결혼식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신랑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의 핵심 사실, 즉 이것이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외부인인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세부 사항을 바꿔서 낙타가 밟아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핵심 사고였다는 공동체 안에서 통제하면서 외부용 이야기, 세부 사항은 조절해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거죠.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핵심 내용은 같은데 세부 묘사가 조금씩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찰이 예수 이야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준 셈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초기 공동체 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게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이제 역사가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서의 전승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증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감을 잡았으니까 우리 역사 탐정들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사건이 일어난 현장, 즉 예수 시대의 세계를 꼼꼼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결코 단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 지역사회의 원로인 장로들,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민중인 암하아레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진 여러 분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아주 역동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세계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힘, 또 유대인들의 아주 깊은 신앙, 그리고 활기찬 지역 공동체의 전통이 서로 막 팽팽하게 맞물려 있던 그런 긴장감 넘치는 공간이었던 거죠. 모든 역사적 사건은 바로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길었던 우리의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학문은 이 역사 속 예수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무엇은 말할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역사적 수사의 결과물이 무슨 선명한 고화질 사진 한 장처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어요. 사진이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훨씬 더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련의 초상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초상화를 그려내는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들은 저마다 다른 재료로 그려집니다. 어떤 건 역사적인 자료라는 물감을 더 많이 쓰고 어떤 건 공동체의 기억이나 구전 전통을, 또 다른 건 신앙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려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본 해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파헤쳐 보는 것이 과연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이 이야기의 힘을 바꿀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네요.